저는 이번 복지 상담 선교 세미나에서 첫 번째 사회복지 세미나 진행을 맡은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로컬에 또 저희 재학생분들하고 또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 교수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너무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금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혹시 가급적이면은 이제 얼굴이 보이게, 화면이 보이게 해주시고 또 본인의 성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이름을 성함으로 좀 바꿔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번 사회복지 세미나의 이번 주제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복지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 이번 세미나가 열리기까지 장애인 사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 임성진 총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항상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늘 가져오던 차에 우리 이준우 교수님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가 주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가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복지적 접근. 사실 저희가 그 어려운 컨디션에 있는 분들을 돕고자 해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 도우면 또 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가자고 그런다고요. 그죠? 저도 뭐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큰 거 가운데 하나가 천국 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가 천국 믿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옥 같은 무슨 천국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조그만 부분에서 이런 게 천국이구나 하고 느껴지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세미나가 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이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 게스트 스피커로 오시는 이준우 교수님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교수님은 매년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에 감사하게 방문해 주시고 또 저희 학교 또 사회복지학과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현재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계시고 또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 겸임교수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의 지구촌교회 농아부 지도목사 그리고 한국 강남대학교 부설 복지공감연구소 소장님으로 겸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의 장애인 복지와 선교에 어떻게 보면은 탁월한 연구와 현장 사역을 병행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제자분과 함께 알면서도 몰랐던 장애 이야기를 출판하셨고 또 한국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시 남부 장애인 복지관의 이야기를 엮어서 장애인 삶의 에너지 충전소라는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럼 이준우 교수님 모시고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을 돕는다는 거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그 장애 자녀를 보듬어 안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실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정의재 시인이 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이 시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애썼다. 장애인 부모, 장애 자녀의 부모를 돕는 복지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격려와 또 수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현상을 갖고 있는 자녀의 장애 상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므로 그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삶의 상황도 천차만별이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장애 자녀의 장애가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버님이 계세요. 그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아들인데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그리고는 막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다닐 때마다 장애 자녀의 장애를 수용한 대표적인 분으로 늘 소개하고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너무나 무너져 내려가지고 전화하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시키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드시냐 말씀을 드렸더니,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당사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철수가 있는데, 그때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아들이 키가 185쯤 되고 몸무게가 120kg가 다 돼요. 어마어마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고기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먹는 걸 좀 절제를 시켜고, 또 밖에 못 나가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좀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 집에서만 생활할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 앞에 가니까 붉은 핏물이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차 싶어서 냉동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돼지 목살 있잖아요. 돼지 목살을 가져다가 렌즈에다 데피고 나름대로 해서 뭘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걸 먹다가 맛이 안 나니까 다시 그냥 넣어놨는데 뒤처리가 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아버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철수 씨가 지금 그런 일도 있지만 그 아버님에게 늘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작은 일에도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쁨을 주지 않으셨냐, 힘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장애를 수용한다고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비탄과 충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적용해서 장애 수용의 과정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 35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있다 보니까 장애 수용이 가능한가? 그러면 장애 수용이 안 되면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돕고 이분들과 함께 서비스 개입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장애 수용이라는 그 수준과 범위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자기 자녀의 장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때때로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렸다가 생각나고, 그러다가 또 견뎌내고. 그래서 저는 이 정의재 시인의 시가 부모님들에게 그 딱 적합한 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느라 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있죠.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얘기를 하죠.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가치입니다. 가치.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가치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강조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인간도 강점이 있다. 강점이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가치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고 강점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 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개입 실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플로어에 월드미션 대학교의 기라슨 같은 교수님들이 다 계시고 또 사회복지학과의 이 최고의 모범생들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살짝 제가 좀 떨리기도 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든지.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의 가치를 갖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애인 복지 실천이 뭐냐, 여러 가지 개념과 정의가 있지만은 장애 시민들이 사회복지적인 가치에 합당한 인격과 삶을 소유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원이자 섬김이다. 그러니까 성장하도록 돕는다. 성장. 그러니까 장애 현상을 갖고 있는 장애 자녀들의 성장을 부모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부모를 돕는 사회복지적인 접근에 매우 중요한 기본이 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든 또는 사회복지 실천가든 또는 상담사든 특수교사든 간에 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인파워먼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변화가 돼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한 십수년 전 일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장애인 부서에 가명을 쓰겠습니다. 송은혜라고 하는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아빠는 목사님이고 은혜의 엄마는 사모님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좀 큰 교회 부목사님 계셨는데 이 은혜가 자폐 스펙트럼, 뇌병변, 청각, 언어 4개의 중복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가끔 웃고 있다 보면은 교인들이 아니 목회자 가정에 하나의 장애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좋아서 희희낙낙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정리를 하고 이제 천호동 쪽에 그냥 개척을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고덕동에 있는 특수학교에 아이를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그 교회가 있지만은 그 어머님이, 사모님이 그 은혜를 데리고, 너무 중증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늘 같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죠. 8살이 되는데 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어버버버버버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특수학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는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장애인 부서에 굉장히 탁월한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주일 사역이지만 많이들 포진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맡은 선생님이 특수학교의 선생님이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났지만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그 교회에 왔는데 공부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다시 남아가지고 행동 수정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ABA라 그러죠. 그 다양한 행동 수정적인 접근도 하고 인지행동적인 접근도 쓰면서 어쨌든 간에 말문이 좀 트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현직 특수교사인데 주일은 장애인 부서를 섬기고 있는 분이죠.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어느 날 한 8개월 정도 이 은혜를 만나고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당시에 딱 농아인 부서와 또
그 발달 장애인 부서를 마침 맡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17년을 특수학교 교사로 있었고 4년을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21년 가까이 이 분야에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심한 중증의 아이는 내가 만나지 못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고 더구나 목회자의 가정이어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지친다.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일 하루만 만나니까 이게 좀 한계도 있고 너무 힘들다면서 한 40여 분 정도를 엄청 쏟아 놓더라고요. 힘들다고. 잘 듣고 제가 이제 기도도 해주고 목사는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뭔가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먹을 불 끈지더니 목사님 제가 왜 이러고 있죠? 기도하면 되죠?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가는 바람에 굉장히 마음이 상심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있다가 다시 한 3, 4개월 지났는데 이제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 어머님은 늘 남편이 목회하는 교회에 아침에 좀 챙겨놓고 아이와 함께 오후에는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날은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장애인 부서의 부모님들 가족들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은혜가 그 뒤에 있는 엄마를 보고 엄마 그런 거예요. 엄마 큰 소리 다네. 엄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은혜 엄마가 은혜 하더니 와서 마치 박지성 선수가 골 넣고 나서 포효하듯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머님들도 이제 은혜 엄마 됐다고 이제 말문이 트였으니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란 거는 설교하던 저하고 함께 설교를 공유하던 우리 장애 학생들이 좀 놀랐고 그런데 좀 괜찮은 거는 그 설교 시간 때 그런 일이 나니까 제가 좀 영성이 좀 충만한 목사가 된 듯한 느낌도 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교사들 모임을 했는데 그 이 선생님이셨는데 그 이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중증의 4개의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를 해결하고 변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내면을 보고 그 아이의 내면 속에 있는 뭔가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이 아이 때문에, 은혜 때문에.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일 하루 나와서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은혜와의 시간에 성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행동 수정하다가 안 되면은 안고 하고 또 언어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끊임없는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말문이 트였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그 가능성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복지적인 가치가 일평생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실천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가 없으면 장애인 삶의 의미는 축소되고 생명의 풍성한 축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은 거는 장애인 복지 실천을 얘기하면서도 월드 미션 이 대학교에서는 기독교적인 냄새를 마음껏 자유롭게 풍겨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게 좀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사회복지에서 이런 풍성한 축복 이런 얘기 하면은 사회복지계 2단어로 찍힐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이것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풍성한 축복은 보장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는 장애인의 전인적 역량이 일평생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사명이 있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은 사회복지사와 또 휴먼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과 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벌써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 자녀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
그것을 소망으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휴먼 서비스 전문가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모는 늘 인식하시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전인적 역량의 성장은 전문가의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 나아가 그들 가족들, 특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장애 자녀의 자립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많은 경우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립을 거의 독립 생활을 자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비장애인 자녀들도 독립 생활이 잘 되던가요? 저는 목사의 아들, 딸도, 저는 세 자녀가 있는데 큰아이가 아들인데 31입니다. 둘째가 이제 27이고 막내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아들, 딸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아들, 딸들은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신실하게 잘 컸다고. 근데 제 아내와 저와 제 아이들과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할 짓들 다 하고 컸습니다. 생채기 나는 거 다 하고 지금도 대학생이 되고 또 이제 나름대로 독립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쓰이는 일들이 있죠. 하물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자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을 자립으로 봐야 되느냐? 완전히 의존적인 삶에서 누군가와 상호 의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을 때 자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활동 지원사 선생님, 케어 전문가에게 당당하게 내가 돌봄 받을 거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자립인 거죠. 그럼 자립이란 뭐냐? 자기 스스로의 삶의 통제권을 자기의 어떤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자립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자립인데, 그 자립의 핵심은 상호 의존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간에도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자립의 어떤 수준을 설정하실 때 상호 의존성을 당연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꼭 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휴먼 서비스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자녀의 자립을 상호 의존성까지 염두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와 서로 의존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도 자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독립생활을 하게 하는 게 자립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아요. 살아도 일정 부분에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갖고 살면 자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도 장애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진정한 자립은 당당하게 자기 주체성을 갖고 상호 의존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삶의 통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자립이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도 뭐냐면 부모와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거죠. 중증의 장애인 부모와 함께 살 수 있죠. 더구나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장애 자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자립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도 혼자서 독립적인 가구를 이뤄내고 사는 것만이 자립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삶의 여러 상황들을 다 존중하고 수용하고 그 삶의 상황대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부모님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겁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면 자기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 장애 영역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도 있고 지체 장애도 있고. 그런데
지적 장애도 있고 자폐성 장애도 있습니다. 근데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함께 아울러서 얘기하는 발달 장애인이 그 어떤 장애보다도 상당히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발달 장애인에 좀 초점을 두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달 장애인들과 그 부모의 성장을 위한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복지 실천의 현실은 뭐냐? 여전히 소외의 문제가 있죠. 빈곤의 문제가 있고 멸시의 문제가 있고 편견의 문제가 있고 격리의 문제가 있고 또 박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거시구조 안에 거시적인 차원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뭐냐면 거시구조의 미시적 토대는 부모님이다. 거시구조의 미시적 토대가 변화되면 거시구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는 환경 속에 있는 개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거시구조의 미시적 토대가 여러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있죠. 근데 오늘 부모님이 변화되면 삶의 환경은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 삶의 환경을 극복해내고 적용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월드미션 대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에서도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늘 월드미션 대학교는 참 선구적으로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서 시행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존경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겸임 교수로서 부족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총장님이 격려해 주시네요. 네. 오늘 원래 이 교수는 강의할 때 그 학생이나 청중이 집중하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제가 오늘 행복 지수를 100점 만점에 한 91점쯤 돼요. 끝날 때 95점까지 끌어올려 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너무 좋네요. 네네. 박수도 벌써 3번이 나오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막판에 또 약간 현저한 체력에 제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생기면 제가 울어버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 내 자녀를 키우는 삶의 환경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러면 우선 뭐죠? 거시구조의 미시적 토대가 되는 부모님부터, 당사자부터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장애 영역이 다 있는데 다 다루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려운 장애고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대상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발달 장애, 그 중에서도 자폐 스펙트럼에 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그렇습니다. 개별 면담할 때도 그냥 단순한 답변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당사자들을 반드시 연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인간 윤리 생명 그 원칙을 준수해야 돼가지고 그 권리를 다 인식시켜 줬는데 조사하러 갔다가 권리 인식시켜 주다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의사소통의 제한적인 부분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좀 또 다릅니다. 지적장애는 이해하는 수준과 범위가 좀 다른 반면에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이 되더라도 그 좀 성격은 두 영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 변화 대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익숙한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변화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그때 변화되는 그 어떤 그 환경을 그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모두이면서 특히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의식행동 및 강박행동, 주의 산만과 과제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박의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일에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또 뭔가 꽂히면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감각 자극에 대한 특이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쪽에 아주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좀 색깔이 편안한 톤으로 한다든지 너무 청각적인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환경을 구조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힘든 거죠.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 힘든 겁니다. 또 자폐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폐의 원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대략 3가지 정도가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결함 또는 미숙이죠. 이 첫 번째로 하면은 도덕적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훈육을 통해서 자폐성 장애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마음의 결함 또는 미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뇌신경 지각 체계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모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각 이상으로 인한 예민함과 강박의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모델도 그 근거를 뚜렷하게 설명하거나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접하면 접할수록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이 어떤 모델 이론도 실증적으로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확정된 또는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급부상하는 유전인자나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주장도 실제적인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는 자폐라는 개념 혹은 현상 자체가 특정한 유전자나 국소적인 뇌신경의 작용으로 단일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랄 학교를 설립하고 꽤 오래된 얘기네요. 1997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 그때 비장애인들도 막 실직을 많이 당했거든요. 장애인들도 실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그 취업시켜달라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업장을 하나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사업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또 일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사업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과 한 7분의 청각 장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장이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물건 10개를 만들면 7개가 불량이 나는 불량률 70%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불량품 생산 공장이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불량품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마침 그 사업장을 잘 맡아서 운영할 장로님이 이제 잘 컨택이 돼가지고 그분이 맡으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준호 목사님, 그때 당시 제가 사무국장인데 이제 우리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중요하니까 그 너무 중증의 장애인들은 뽑지 말고, 그러니까 발달장애, 특히 자폐성 장애는 뽑지 말고 이제 청각장애나 지체장애들을 좀 뽑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며칠 있다가 그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서비스용 당사자 보호원 측에서 가명을 쓸게요. 정우성 씨라고 할게요. 정우성 씨. 분위기가 좀 묘해지는데요. 정우성 씨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분의 나이가 그 당시에 27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신기해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남자가 5이면 여자가 1명이에요. 남자가 많아요. 그리고 전문직 부모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폐 스펙트럼 출연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참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정우성 씨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정우성 씨가 그 지하철에 딱 앉아 있으면 같은 칸에 탔던 모든 여성들이 그 정우성 씨한테 다 눈길이 간대.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그 물론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우성 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빠락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지하철에 탔던 모든 분들의 눈길이 다 피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하고 싶은 그 게임은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그리고 이제 집이 그런 대로 잘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놨는데, 자기 방에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를 1000곡 이상씩 외워서 부른대. 거의. 물론 음정 박자는 어떤 노래나 똑같아요. 꽃피는 봄이 오면 다 똑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시켜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잘생겼어요. 눈썹이 짙고, 진짜 잘생겼어요. 눈썹이 짙고 너무 잘생기고, 키도 한 182cm 정도 되고 쫙 호리호리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사업장에 지금 불량률 70%에서 뭔가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도하고 결정하자라고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이게 했더니, 그 어머님 권사님하고 그 아버님 안수 집사님이 제 이 스타일을 간파를 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이 막 우시면서 아들한테 월급을 안 줘도 되는데 내 눈앞에서 한나절이라도 안 보이게끔만 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푹 맞아서 먼저 뉴질랜드 갈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냐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 목회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은 눈물에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울었어요. 울고는 그럼 내일부터 나와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 장로님은 잘 모르세요. 아직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그 아주 그 야무진 친구 있잖아요. 그 키는 크지 않는데 눈이 똘망똘망하고 야무진 그 사회복사예요. 그 당시 첫 직장 23인데 여기는 그런 분이 안 보이시네. 야무진. 예. 그래서 눈이 똘망똘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걱정이 돼. 안 해야 다를까. 이틀 좀 지나는데 점심때 이 그 뭐 그 선생님, 홍 선생님이라 그럴게요. 이제 홍 선생님이 그냥 씩 뛰면 찾아왔어요. 우리 이준호 사무국장님 장애인 복지도 전공하시고 다 알만한 분이 우리 사장님하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힘든 장애인을 이렇게 꽂아 넣으면 어떡하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진미뚝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 하려고 그러고 180cm 넘는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버럭버럭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밥을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홍 선생 오늘 저녁에 식사나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좀 안정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녁에 퇴근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서울의 삼성역에 보면 베니건스라고 이렇게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딱 가서 제일 비싼 폭립 스테이크를 시켜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국장님 저 500cc 그러더라고. 500. 그래서 500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처먹 안에 이거 마시고는 탁 넣고는 500 더 달래. 그러고는 엄청 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좀 알딸딸해졌어요. 그리고 맛있는 폭립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편안해질 때 이렇게 얘기했죠. 홍 선생은 사회복지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닐까? 딱 이렇게 하고 했더니
갑자기 홍 선생님 막 우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루만 살아보래. 47명 되는 이 발달 장애인들하고 하루 종일 부대껴 봐요. 근데 와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런지 하여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더니 강점 시각 그러더라고. 강점 시각. 오케이. 그러고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홍 선생이 보니까 이 우성 씨가 가만히 보니까 하고 싶은 컴퓨터 게임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는 집중해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양치질하기라든지 세수하기 이런 거는 싫은 거는 죽어도 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착에 가까운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 당시 이제 물건을 만들고 나서 품질 검사하는 QC 파트를 청각장애인 2분을 세워놨는데 누가 볼 때는 열심히 보다가 얼마나 단순한 작업이에요. 누가 안 보면 수호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물건도 잘못 만들고 수호하다가 놓치고 불량률 70% 나온 거지. 이거를 이제 홍 선생이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 우성 씨에게 이 QC 파트를 맡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업 지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23된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27된 우성 씨한테 우성 오빠 그런 거예요. 오빠란 말을 듣자마자 오빠 정말 난리가 났어요. 오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저랑 데이트 한번 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한번 놀러 가요. 이렇게. 그 데이트 한번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집중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 오빠 이건 틀린 거고요.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작업 지도를 하고 이제 작업에 배치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데 50분 동안 요동도 하지 않고 잘못됐어요. 불량률 70%니까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다운 증후군 쪽에 지적장애인 라인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불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째려보면서 잘못됐어요. 그래도 계속 하니까 컨베이너 볼트를 끄고는 180cm 넘는 이 우성 씨가 거기 있는 분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잘못됐어요. 사업장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군기가 확 잡혔어요. 우성 씨가 QC 파트를 맡고 나서부터 불량률 70%에서 0.02%로 떨어졌어요. 물론 물건 만드는 속도는 현저하게 늦어졌지만은 반품하는 거는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우성 씨는 아주 열심히 그 이후에 또 계속 일하면서 지금은 아주 단단한 전문 직원으로 그 구딜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집착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 홍 선생님이라는 사회복지사가 강점으로 전환해가지고 그 품질 검사 파트에 맡겼던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아들을 취업시키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그 어머니와의 어떤 하모니, 이것이 홍 씨의 어떤 직업적 생활의 성공을, 나름대로 성공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거죠. 결국 자폐에 대해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한 4번째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내면에 있는 자폐 스펙트럼이나 또는 지적장애나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의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소소하지만 강점과 장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붙잡는 게 있습니다. 뭐냐? 권리적으로 접근하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자폐성 장애, 특히 지적장애, 발달장애, 또 중증의 장애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리적으로 접근하자.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적 원칙 내에서 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에서 다 서비스 개입 실천을 하자. 잘 되든지 안 되든지는 그 다음 문제다. 그래서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처럼 작은 변화에도 장애 형제 자매를 둔 부모님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사회복지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 영역은 뭔가 성과를 설정하고 뭔가 성과를 산출하겠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권리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그 개별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성과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자폐성장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근데 이거는 성격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경학적인 근원이 있는 현상이죠. 즉 인지적 제약에 따른 것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 구조와 습관적 질서에 충실한 인지적 형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볼 때 완고하거나 자기 세계에 갇혀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죠. 신체 건강하고 체격이 좋고 근력까지 충분하지만 자폐성 장애에다가 정신 건강의 문제까지 동반하면서 더욱이 심각한 도전적 행동, 어려운 행동이 있으며 의사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변 처리도 되지 않고 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과 부작용도 보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은 장애 현상과 정신 건강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인이 우울이 있으면은 우울로 봐야 되는데 그냥 장애인이니까라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아니죠. 그래서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나 뇌병변 장애나 지체 장애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상담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애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장애 현상과 정신건강은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때는 기뻐할 수 있고 힘들 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자폐 스펙트럼이 꽤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됐고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한국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대, 40대 된 자폐성 장애의 경우 또 지적 장애의 경우에는 약물 조절 또는 조정 잘 못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관리도 잘 못했고 또 행동 수정 개입 서비스도 부족했던 부분이 많고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열심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에 맞춰서 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수학교도 다니고 병원도 다녔고 그 다음에 복지관과 센터를 다녔지만 실제로 행동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실한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 실천의 결과로 심각한 행동 문제를 발현시켜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 30분도 밖에 나가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어머니를 계속 때리는 그 아들, 장애인도 있고 그걸 너무나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고착화된 잘못된 행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지원사도 사회복지사도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죠. 물론 아주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부모가 노력했다 또 부모가 애를 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녀의 장애의 어떤 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의 사회성 결핍과 언어 장애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와 감각적 특이성, 운동 협응의 문제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죠. 결국 내 자녀의 이런 어려움을 부모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내 자녀의 변화를 이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 자녀의 신체적 생리적 문제들인 만성적 통증, 변비, 대장염, 알레르기, 음식 문제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알레르기라든지 몸이 아픈 걸 표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자꾸 억압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뭔가 교정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 자녀가 너무 익숙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모님은 내 자녀를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때로는 흘러가는 강물 속에 푹 빠지면은 허우적될 수 있지만 강둑에 앉아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보는 그런 시간이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휴먼 서비스 전문가, 특히 사회복지사라든지 또는 상담사라든지 특수교사라든지 재활 전문가들과 함께 내 자녀의 상황을 어세스먼트, 사정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사정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재사정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 자녀의 삶도 인생이 흘러가면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늙어가듯이 변화되어 가고 세월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중고령 발달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도 핵심적인 연구 테마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정말 그 부분을 잘하고 있는 부분들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중고령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인의 기준을 50대 중반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50대만 접어들면은 70대, 80대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과거에는 환갑을 지내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환갑을 다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1원까지도 가는 장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된 아버지 어머니가 1원 자폐성 장애를 그때도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부터 노화의 문제를 또 함께 다루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폐성 장애인은 마치 1000개 이상의 조각들의 퍼즐 같아서 아직도 그 실체를 파악하려면 많은 노력이 요구됨을 이해해야 하고 장애인 자녀를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저도 장애인 전문가라고 소리를 듣지만 늘 잘 모르겠다가 답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자녀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내 자녀에 대한 어세스먼트, 사정을 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5가지 뭐냐? 사단법인 미랄천산 남기철 대표님인데 중증의 자폐성 장애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사제를 틀어서 이렇게 장애인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참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남구청에 가서 강남구 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시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14가지 제안사항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5가지가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물론 미주의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적인 상황인데, 첫 번째, 부모들이 돌볼 수 없을 경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은 탈시설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중증의 어려운 행동, 도전적 행동하면은 자폐성 장애인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지금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정신병원으로 보내는데 그것도 오래 못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 어르신 요양시설에다가 좀 이렇게 함께 자폐성 장애인도 좀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면 약물 처방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운이 돼서 있고, 한번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 즉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난가주 미랄 우리 단장님도 와 계시고 하시지만은 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고령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앞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정말 그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죠.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업장이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상당히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대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령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노인 주간보호센터만이 아니라 중고령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지원사들이 기피하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 특별히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청장년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사의 대부분인 중년 여성이나 연로한 은퇴 남성들이 담당할 수가 없어서 직계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아직 직계가족이 활동 지원사 할 수가 없거든요. 코비드 때 조금 열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가족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주가 좀 발전돼 있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왜냐면은 이 부정수급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사들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폭력성이 심한 경우 치료와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및 보호를 하지만 3년 주기로, 아까 3년 주기긴 하지만 대부분 6개월 정도에서 다 이렇게 트랜스퍼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폐성 장애와 정신병은 치료 방법도 수용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아무런 대안이 없다 하는 거죠. 전문 병원과 치과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치과 이빨 하나 뽑아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미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주는 장애인 전문 병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는 거점 병원 몇 군데 있지만은 이가 아파서 이빨 하나 뽑으려면은 한 기본적으로 2달 내지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대기를.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 병원과 치과 병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계속 다닐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작업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가 특히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은 소수이지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들의 깊은 이해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제 강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조 능력을 극대화 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의 자조 능력을 극대화해야 되죠. 학부부터 박사까지 제가 지도했던 이진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좀 얘기해도 되겠냐 했더니 이 박사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진영 박사는 중증 근위양증 장애예요. 근육이 빠져나가는 장애입니다. 저와 책도 같이 썼는데 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만해요, 몸이요. 근데 늘 점점 약해지는 것을 봐요, 몸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사 논문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되셨는데 처음에 이 박사 과정 들어올 때 이진영 선생이 왔어요. 그런데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박사 공부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고 얘기해 주세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다가 좀 힘들까 봐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한 번을. 근데 또 시험 보러 왔어요. 또 떨어뜨렸어요. 3번째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시험 보겠다 그러길래 제가 돌려서 그랬어요. 이진영 선생, 이 선생은 현장 체질인 것 같아. 공부보다는 현장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진영 선생이 교수님 저 죽을까 봐 그런 거죠. 딱 그런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턱 막혔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에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죽어도 좋으니까 저 정말 박사 공부하고 싶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됐어요. 박사과정 합격이 되니까 이진영 선생이 저한테 왔어요. 휠체어가 특별한 휠체어거든요. 따라오면 이렇게 찡해서 와가지고 교수님 저는요 딴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교수님 연구실의 조교로 제가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연구실의 조교는 제가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도 좀 타줘야 되고, 이 경우는 내가 타드려야 될 것 같고, 이준영 선생은 또 그냥 믹스 커피 안 먹어요. 아메리카노를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그러면 제가 카페 가서 사와야 되고, 전화 받으러 내가 뛰어다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리고 했더니 이준영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은요 늘 장애인 복지론 수업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비록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교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지금 제가 최중증 장애이긴 하지만 저를 대하는 모습과의 현저한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힘든 거예요.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이준영 선생이 없으면 내가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데 온라인상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늘 컴퓨터만 쓰니까 딴 거 못하니까 친구들한테 늘 이준호 교수 한 번씩 검색을 하라고 그랬대. 그리고는 홈페이지도 만들어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저 온라인 부분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 어느 순간 이준영 선생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다음과 네이버에 제 인물 정보가 뜰 정도까지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로 얼마나 밝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6, 7년 전 같아요. 갑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래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매주마다 피를 다 수혈을 했습니다. 거의 투소가듯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걱정을 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5군데 구멍을 뚫고 다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약 처방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이제 회복이 돼서 연구실에 왔을 때, 진영아 너 오래 살아야 돼 그랬어요. 그때 이진영 선생이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장례식 때 제가 조사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100살까지 살 건데 그랬더니 저 80까지 살면 되죠 뭐. 근데 그 80이란 말에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는데 자기 옆으로 오래 왔더니, 교수님 저도 안 울고 그러는데 왜 교수님이 울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늘 찬대. 근데 눈을 떴는데 딱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어지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축복 중의 축복은 이준호 교수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세밭이 다 나오거든요. 장애식 이진영 치면 많이 나와요. 요즘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또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이준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게 자기 인생의 제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논문 지도해서 박사 통과가 됐나 봐요. 어쨌든. 네. 그런데 그 이준영 박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고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진영이가 할 수 있는 일, 이준영 박사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지 않고 어떻게든 간에 스스로 해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혹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털음이 없으려고 노력했대. 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딸 앞에서는 전혀 힘든 걸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느낄까봐.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양육자로서 장애인 부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교사와 치료사의 역할, 장애 자녀의 그 장애를 최소화하고 자녀의 잠재력 개발 및 지원하는 것. 그리고 후견인 역할, 자기결정하고 선택권을 존중하고 권익 옹호자 역할을 하는 것. 표현 능력을 지원하고 권리 옹호를 하는 것.
사회개혁가, 사회구조 변혁의 어떤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모가 하셔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내 아이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뭐냐, 그것을 끊임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창출하고 그것을 맡기고 해낼 수 있도록 부모님은 든든한 지지망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의존까지 포함한 자립과, 그리고 내 아이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자립과 공존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방향은 있는데 방법이 없으면 공허해요, 공허. 그런데 방향은 없고 방법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해. 비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은 깊이를 갖추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방향과 방법 모두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첫째로 내 아이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뭐냐? 그것을 부모가 무엇보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이의 자립과 상호의존성까지 포함해서 자립과 공존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간에 문화적, 정보적 수준을 높여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JSA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 저희 강남대 학생, 청각장애 학생 3명이 찾아와서 교수님 그 영화 보고 싶은데 그랬습니다. 제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수어를 통역해 달라는 거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아니지만 옛날 아이들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데리고 가서 수어 통역 열심히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일반 관객들이 화르르 웃고 난 다음에 웃음이 잦아들 때쯤에 우리 농인 관객들이 화르르 웃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수어 통역이 늦으니까요. 굉장히 그 수어 통역 한번 해준 것이 우리 농인 친구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 학기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문화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아주 필요하죠. 미랄 학교를 설립할 때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우리 미랄 학교는 최고 수준으로 해야 돼요. 왜?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최고 수준의 시설의 학교에서 음악홀도 있고 미술관도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문화적 수준을 높여야지 되는 거야,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될 것, 문화와 정보를 어떻게든 간에 높은 수준의 문화와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노력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일 때 다름의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시와 시인이 쓴 나무가 있습니다. 나에게 나무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나무에게로 가서 등을 기대고 서 있곤 했다. 내가 나무여 하고 부르면 나무는 그 잎들을 은빛으로 반짝여주고, 하늘을 보고 싶다고 하면 나무는 저의 품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었다. 저녁에 내가 몸이 아플 때면 새들을 불러 크게 울어주었다. 내 집 뒤에 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비가 내리면 서둘러 넓은 잎을 꺼내 비를 가려주고,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을 때 그 바람으로 숨으로 나무는 먼저 한숨 지어 주었다. 내가 차마 나를 버리지 못할 때면 나무는 저의 잎을 버려 버림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장애 자녀의 나무와 같은 존재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셨고, 또 살아내셨고, 또 사라지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힘을 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더 잘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또 잘 감당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우 교수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장애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한 강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질의응답 있으실 경우에는 손을 들어 주시거나 혹은 화면을 보여서 이제 말씀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준우 교수님의 강의 또 장애인 사역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용할 때가 가장 사회자로서 참 당황스러운 네, 시간입니다. 네, 여기 플로어에 저희 월드미션 대학의 최윤정 교수님께서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강의를 들 때마다 이렇게 그 퍼스펙티브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지금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각이 넓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 강의가 참 유익했고 감사했고요. 꼭 질문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우리 세상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지만 또 요즘이 어떤 그 경제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하고 그다음에 복지하고의 어떤 상관관계 또는 비상관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복지가 또 정권에 따라서 또 어떤 경제적 국면에 따라서 삭감되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 진짜 인간이 추구해야 될 본질은 놓치고 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다문화를 전공하는데 사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룹도 다문화의 원 오브 댐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가 되거든요. 결국 다문화에서 공존을 위한 어떤 그런 외침은 그 다문화 하나의 그 섹트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그 단체가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고 그 사회에 대해서 자기 권익을 스스로 나타내고 보호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어떤 자극을 가지고 부모님 연대가 필요하고 그런 하나의 목소리를 사회에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하나의 그 섹트로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교회는 뭐 하나 진짜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고 교회가 이 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각성하고 또 눈을 떠야 되고 거기서 자기 사명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무관심하고 실제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교회들이 세상에 하지 못하고 일반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들이 좀 이런 세미나들을 좀 많이 듣고 좀 자각하고 그런 사명들을 좀 발견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네, 우리 최 교수님 너무 소중한 코멘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회가 이제 정말 이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사회 제도로서의 사회복지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수밖에 없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도 복지 사각지대는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영성적 차원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 즉 인간의 존재 양식, 존재 방식의 변화까지 도모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사회복지 실천도 그 교회가 정말 그 한 인간의 존재 방식까지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존재 방식까지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게끔 하는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적이신데 사실은 요즘의 장애에 대한 부분은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이제 소통하고 좀 교류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최현준 교수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또 우리 플로어와 또 줌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시간 좀 시간을 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학청 목사님. 줌에 보이는 김학창, 네, 지금 동문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알고 계신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뵙기 어려우신 분을 이렇게 또 줌으로 뵙습니다. 한국에서 못 뵀는데 좀 뭐라 그럴까,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막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 아들한테 그리고 너는 장애가 없지 않느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벽에 부딪힌다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는데 그 교수님의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 일단 그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상담할 수 있는 노하우나 뭐 이런 거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힘든 부모님들이 간혹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 힘든 부모님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안 될 때는 좀 그냥 안 되는 그 상황 그대로를 두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뭔가 내가 의도하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힘든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는 것. 특히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밖에 안 해 주시느냐. 우리 아마 김학정 목사님도 그런 도전적인 접근들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쏟아 부으실 때도 있는데 쏟아 부으실 때도 있는 그 부분들 그냥 다 받아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 사역자의 가장 큰 힘든 점이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삶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미래의 희망을 내다보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들여다보는 것, 내다보는 것. 저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이렇게 패턴화해서 장애인 부모님들 뵐 때 많이 적용을 하는데 함께 그 자리에 그 슬픔의 자리든 또는 분노의 자리든 또 짜증의 자리든 또는 뭐 하여튼 원망의 자리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것, 떠나지 않고 머물러 주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그분의 삶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나서 좀 더 미래적 조망을 통해서 내다보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니까 그런 대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실제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플로어에 저희 간호학과 이영주 교수님 네, 질문 손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 이영수입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제가 줌으로 듣다가 제 방에서 뵙고 싶어서 실제로 왔고요. 간호학과도 사실 장애와 다르지 않은 그런 여러 이제 건강이나 영혼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간호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그 간호학과 쪽에서는 사실은 뭐 알코올리즘이나 이러한 것들 또는 뭐 브레스트 캔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AA 그룹이나 이런 그 그룹 자조 모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그런 자조 모임이 혹시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정보가 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미주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마 우리 미랄성교단 이종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부모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폐사랑협회라고 있거든요. 자폐사랑협회에서 특화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부모들과 당사자들의 모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이 교수님 너무 매우 핵심적인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고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경우에는 집단 활동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뭐 AA라든지 이런 어떤 좀 뭔가 영성적이고 또 심도 있는 집단 활동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시도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지적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는데,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부모님들끼리의 자조 모임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옆자리에 계신 남가주 미랄 선교단의 네, 이종희 단장님 오셨는데 네, 또 청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미랄 선교단 같은 경우는 여러 프로그램들 내에서 부모님들이 서로 PTA랑 여러 모임들 통하여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한인 교회 중심으로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들은 장애인 부모님들끼리 서로 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또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서비스 받는 장애인 친구들의 그 부모님들끼리 또 나름대로의 이렇게 정보의 장이 있어서 서로 함께 또 정보도 나누고 또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연구를 해서 다음에 또 이영주 교수님하고 또 더 상의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가주 쪽에서는 거의 미랄 선교단이 네, 장애인 사역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 좀 더 두 분께서 얘기를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 세미나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서포트 그룹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됐어요. 이 오렌지 카운티 쪽에도. 그래서 거의 한 400분의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대부분 이제 발달장애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단톡방 안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또 그때마다 1년에 몇 번씩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면서 서로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힘을 얻고, 근데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LA로 넘어와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이나 네, 또 어떤 피드백도 좋고요. 네, 있으실까요? 네. 예. 플로어에. 간호과 학생 이명수이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 강의를 듣지 않아서 좀 혹시 다뤄진 문제인지로 올라 조심스러운데, 한국에 있는 이제 조카가 20살 때 이제 뇌동맥류 파열로 거의 이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거의 30년 가까이 부모님들, 지금 다 사촌 언니가 굉장히 많이 70이 넘으셨는데 살고 있고, 그리고 제 친구 딸도 30대 중반인데 이제 지적 발달 장애라서 자기가 화장실 대소변 보고도 뒤처리를 못해서 엄마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늘 이제 지금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만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아이들을 어느 정도 어느 기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 사촌 언니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죽으면 애들보다 먼저 어떡하냐고 그 걱정이 가장 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주시설로 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탈시설화에 큰 흐름이 있어가지고 옛날만큼 거주시설에 티오가 많이 없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거주 시설로 이제 많이 이제 위탁이 되고요. 재작년에도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이제 돌볼 수가 없어서 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그 전에 이혼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여러 시설에 다 그 소통해서 겨우 한 기관에서 받아줘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경우에도 제일 큰 어려움이 되죠.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뭐 사람 살 길은 또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줌 채팅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OC 부모 모임 정보를 알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저희에게 이메일 주소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네. 네, 저희 현장에 저희 사회복지학과 학과 재학생들도 열심히 앉아서 필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로컬에 와서 세미나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가. 온라인 강의만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현장 강의를 들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만족도 조사지를 제가 책상에 있으실 텐데 만족도 조사지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줌에 링크로 우리 박소린 과장님께서 세미나 만족도 설문조사 구글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주 간단해요. 뭐 30초도 걸리지 않는 뭐 3-4가지 문항을 클릭하셔서 서밋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만족도 조사 마지막에 다뤄지길 바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는데 혹시나 추후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연락을 어디다가 이메일을 뭐 보내야 되나 이런 게 있나요? 예, 저에게. 네, 구글 링크도 다 제 이메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다음 저희 파워포인트 혹시 제가 하면 되죠. 네. 사실 이번 세미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스타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와 또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를 설립하신 고 임동선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설립된 DS림 파운데이션이 함께 공동으로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교육을 올 한 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 주 수요일 이 자리에서 오전 11시에 할 것입니다. 이 설명회는 모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주변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스마트 강의실에 직접 오셔도 좋고 또 지금처럼 줌으로 들어오셔서 이날은 특별히 장애인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플러튼에 계시는 승혜경 교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또 미주 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님의 축사와 또 제가 프로그램 설명회를 다음 주 수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이제 홍보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좀 쉐어해드리고 싶습니다. 8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인도는 제가 하고요. 사전에 8분의 교수님들이 다 녹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방송을 함께 우리가 줌으로 보고 또 그 전과 후에 함께 실시간 토론과 또 나눔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편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특히 이제 역량 강화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장애인 가족이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드리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구글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설명회와 부모교육 신청서를 구글 링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 신청서를 좀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복지상담 선교 세미나의 첫 번째 사회복지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1월 31일에 두 번째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때도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